안녕하세요, 이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모두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 도구나 혹은 노트에 내용 정리를 충분히 잘했을 거라 믿고요. 그 활동했던 결과물을 구글 사이트 도구는 링크를 노트에 장착했다면 노트를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저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기 전에 여러분들 내용을 한 번 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인간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서 계속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학기술을 사용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혹은 과학기술을 개발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과학기술이 좋게도 쓰일 수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사회, 더 따뜻한 사회, 모두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자율주행 기술을 학교 급식에 접목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 팀의 목적은 식량난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잔반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현실을 발견하고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잔반이 버려지는 그 상황을 촬영하고 그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매니저와 한참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서 잔반이 많이 버려지는 문제는 바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식습관의 문제였다. 진짜 문제가 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를 정의 내렸습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해요. 잔반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게 아니었고요. 잔반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였냐면 결국은 개인의 식습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인터뷰하고 영상을 찍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잔반이 많이 나오는 개인의 식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을 때 음식을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한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데이터화하고 음식이 버려질 때 남은 음식을 스캔해서 오늘 내가 섭취한 칼로리, 내가 오늘 먹은 영양 성분을 개인에게 알려줘서 이 개인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개인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 보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높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용자 편의, 사용자 입장에서 음식이 자동 스캔될 수 있도록 지금은 사용자가 직접 식판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동적으로 음식이 스캔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 사람 전체에 걸쳐서 생애에 걸쳐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로 바꿔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회적인 요구가 필요성이 있고 이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내려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형 데이터, 뭔가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선생님 말하는 것도 역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올리게 되면 비정형 데이터가 됩니다.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음성이나 지금 영상이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 비정형 데이터의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고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늘어나고 큰 데이터 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컴퓨터의 성능이 매우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의 특징도 기계가 스스로 발견하고 데이터의 발견한 특징대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들 데이터를 나누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의 딥러닝 기술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이 잘 분리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된 데이터들을 잘 분리할 수 있고 이렇게 넘쳐나는 데이터를 잘 분리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기계가 어떻게 의미가 있고 기계 스스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학습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의 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명확하게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양이 적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찾아오라고 했더니 지금 보면 아이스크림과 고양이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하죠. 지금 보세요. 강아지 치아와를 찾으라고 했더니 머핀과 치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비슷해서 우리 인간은 보자마자 이건 머핀이고 이건 치와하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아이스크림이야 딱 알지만 데이터 양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큰 아직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16년도에 구글에서 이제 사진에서의 이미지, 이 사진에서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했을 때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흔히 볼 수 있는 고릴라라고 하는 사진에는 이미 이 사진 속에 고릴라라고 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글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로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이 처리하는 역할이 없다 보니 이런 엄청난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2016년도 기준인데 전 세계 인구의 53%가 여전히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의 인공지능, 지금의 딥러닝 기술은 모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좋은이라는 것은 성능에서의 좋은을 의미하고 이 빅데이터가 과연 좋은지, 이 빅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 이 빅데이터가 신뢰할 만할 수 있는 건지, 이 빅데이터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지가 사실은 따져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제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림처럼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 아직도 개발도상국에다가 인터넷을 거의 못 쓰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빅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인공지능 딥러닝이 어떤 밥을 먹느냐, 근데 그 밥을 인간이 만드는 이 밥을 참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쓰는 주요 나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은 안타깝게도 정보의 격차 때문에 딥러닝이 맞습니다. 신뢰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직업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가서 빅데이터, 인터넷 데이터 감별사라고 할까요? 이 데이터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데이터의 신뢰 정도를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 도구로 써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데이터 감별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하고 있어, 인공지능이 지금 잘못하고 학습하고 있어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개입해서 알려주는 모니터링하는 직업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무엇을 배워야 될까? 어떻게 배워야 될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는 보세요. 실제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합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스스로 분류하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건 어떤 데이터, 이건 어떤 데이터, 이건 데이터 이렇게 특징을 나누고 분류하고 이렇게 집합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빅데이터가 만약에 신뢰할 수 없고 뭔가 오류가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소리가 좀 커서 야심차게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 16시간 만에 바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망언과 욕설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보인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10대와 20대에게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하루 만에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을 정도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안 돼 뜻밖의 대답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조작됐다. 대량 학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그렇다는 대답까지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정치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여성 비하와 이민자 차별 같은 부적절한 발언까지 잇따르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인간들과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방식인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인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테이에게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반복해 주입했고 테이는 이렇게 학습된 망언들을 내뱉은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악동이 된 인공지능 테이의 사례는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이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인공지능 설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방금 이 영상처럼 이 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사람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구나. 문법 순서는 이거구나. I'm a boy, I'm a Ta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구나. 배운 거예요. 근데 학습 속도가 인간이 말을 깨우치는 것보다 매우 빠른 거죠.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매우 빨라요. 그래서 테이가 학습을 하는데 아까 영상의 마지막 부분쯤에 나왔죠. 왜 그러는지 그 영향이 뭐였어요? 극우 백인 단체에서 이런 망언과 욕설을 반복해서 얘네들이 주입을 하고 입력하다 보니 테이가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아, 그래. 대량 인종학살이 일어나도 돼. 유대인 학살,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은 자연스러운 거였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의 상식 순서에서 빅데이터를 과연 누가 조장하고 누가 만들어내느냐, 어떤 단체나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은 공부를 할 거예요. 인공지능 분야별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이동수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수업도 하고 집에 가서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선생님이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조금씩 발휘하는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수업이면 수업, 자 바둑이면 바둑, 대화면 대화, 게임이면 게임, 특정 영역에서는 분명히 인간을 다 조금씩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때 분명히 그 특정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건데 인간에게 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방금 전에 그 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학습을 하는 그 데이터들이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되면 아까 흑인 여성을 고릴라로 말한 구글애처럼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이 돼버린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공부 자료는 빅데이터예요. 그러면 빅데이터 속에 어떤 것들에, 어떤 기사들에, 어떤 글들,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야 될까요? 선생님은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가까스로 빠져나온 화재 현장에 다시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하고 숨진 안치범 씨의 사연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안 씨와 같은 용기를 보여준 숨은 영웅들이 적지 않은데요. 세상을 빛낸 이들을 임재성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서울 도심의 빌딩. 사람들이 창문으로 그대로 뛰어내릴 정도로 급박한 순간. 소방사다리가 다 펴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올라 인명을 구한 건 회사원 남기영 씨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살려달라고 했는데 온기가 많이 차니까 그런 말도 못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불길이 번져가는 버스 안. 버스 기사는 몸이 끼어 옴짝달싹 못합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건 26 젊은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의 용기와 이 외침은 다른 사람들까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 생각밖에는 없었고, 터널 사고로 차에 갇힌 어린이들을 구하려 순식간에 뛰어간 10여 명의 시민들. 놀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숨은 영웅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남포군전 차량에 치인 버스기사. 도로로 뛰어들어 이 기사를 보살핀 건 빨간 책가방을 맨 여고생이었습니다. 이런 살신성인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기도 합니다. 군인이면서 두 딸의 아빠였던 정현승 상사. 남들이 외면했던 교통사고 현장에 주저없이 혼자 뛰어갔다 또 다른 차량에 치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 소중함을 알려준 의인들. 그들 하나하나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사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알게 모르게 조금의 어떤 감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우리 사회는 저런 사람들이 있고 나도 저런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가진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능력이 잘못 발휘되면 아까 극우 이런 단체들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함께 협력하며 지금까지 다양한 어려운 난관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며 판단에 있어서 사람처럼 감정을 우선시하고 어떤 인명을 우선시한다기보다는 확률을 더 높게 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영화 아이로봇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보시면 좋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행동을 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결국은 로봇답게 판단을 내려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와 그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아이를 구하라고 내가 외치겠지만 인공지능의 바탕에서는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영화에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공지능의 어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다움의 면모입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인공지능을 쓰려면 이런 사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특수 장비가 도와줬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된 건 한의대에 다니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시신경 위축증을 앓고 시력을 잃었지만 좌절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수영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마라톤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계기면서 목표 의식도 생기고.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선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10km를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씨의 몸에 맞춰 개발한 특수 장비 덕분입니다. 한 씨가 달릴 경로에 따라 사물의 정보를 청각 신호로 보내는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사물이나 사람이 지나갈 때 미리 정해진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팬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씨는 11월에 이 장비를 착용하고 그리스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42.195km를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게 그 기술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그 바깥에서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면. JTBC 이예원입니다. 자, 이분의 사례가 지금 아마 광고로 제작이 돼가지고 광고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에도 들어가는 이런 사물인식 기술들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한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공지능 개발의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쓰고 아주 유익한 도구로 쓰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도구를 어떤 대상에게, 어떤 누구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로 활용하는 게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될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설계 활동을 해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이 학습한 내용을 봐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조금 더 한번 고쳐볼게요. 만약에 내가 오늘 만드는 결과물이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내 내용이 어떤 특정한 대상보다는 너무 두루뭉실한 거였어 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기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을 누구를 위해 써야겠다라고 하는 대상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혹은 지구사회의 어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결과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한 번까지 예측해서 이 오늘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최종 과제로 마지막 과제로 저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혹시 구글 사이트 도구로 결과물을 작성했다면 구글 사이트 도구로 결과물을 작성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출해 주세요. 링크를 지난번처럼 링크를 제출해 주고 이때 꼭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5가지 정보를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그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든 결과물을 링크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구글 사이트 도구가 그 연령 때문에 나이 때문에 접속이 안 되거나 이용할 수 없다면 개인 노트 혹은 한글, PPT 등 여러분 편한 그 도구에다가 작성을 하셔서 만약에 정말 그냥 노트라든지 스케치북 같은 작성을 한 친구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찍어서 촬영한 사진 파일 화질 잘 나오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으로. 한글이나 PPT로 작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일 자체를 저한테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꼭꼭 말해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을 충분히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 과제를 더 내실 있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인간다움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고요. 따뜻해진 사회는 결국 다시 여러분들한테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배려와 나의 노력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자신한테 그리고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남은 과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